강의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잡혀있는 테마는 발효에서 기능성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인데, 앞에 했던 복습을 조금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기능성 발효 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의 주제가 뭐냐면 생태계 조성이에요. 숲을 만들어라. 지금까지 농업을 하면서 생태농업, 자연농업 이런 표현들은 썼지만 생태계를 만들고 선행해서 생태계를 먼저 만들고 농업을 하라는 거는 없었어요. 그냥 밭에다가 어떤 작물들을 꽂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잘 관리를 하면 농산물이 수확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었는데 그 접근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숲이라고 하는 생태계보다 더 확장되는 게 없어요. 숲은 나무가 자라면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면서 숲은 숲대로 비옥해지면서 무한성장을 하고 있는 숲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조성을 해야지 반드시 농업의 생산량에 자유를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내가 있는 농장에다가 큰 나무라던가 작은 나무라던가 약초라던가 이런 공생식물들을 심어서 생태계를 먼저 구성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작물을 원하는 양만큼까지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서,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그 밑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그 밑에 풀들이 자라고 있는 이 생태계가 농업에서는 정확한 대답인데, 이 포커스를 일반적으로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밭에다가 내가 원하는 작물 한두 개를 심는다고 해서 생태농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 생태농업, 자연농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태라든가 숲이라는 것의 특성 자체를 모르는데 무슨 농업을 갖고 우리가 실천을 해놓을 수 있어요. 나무가 하나가 심어지면 그 나무에는 그 나무보다 1.5배의 높은 곳에 뿌리를 뻗어나가고 그 나무가 만드는 그늘이 1.5배가 늘어지면서 안정적인 공간들을 구성을 해요. 생태계 조성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식물은 항상 안정성을 확보해야지만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라면 언제 비가 풍부하게 오고 언제 비가 풍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나무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1년 중에 가장 비가 적은 거를 자기 유전자에 기록을 해두고 키울 때 그만큼밖에 안 키워요. 절대로 더 안 키워요. 키우면 어떻게 되면 다 죽어요. 그 가지가. 아니면 나무 자체가 죽기 때문에 딱 일정 크기밖에 안 키워요. 그런데 물이 풍부하다고 인식을 한 산 꼭대기에 있지 않는 청송에 있는 금강솔은 몇십 년만 키워도 아름드리로 쫙 커요. 이거는 식물 자체가 주변을 인식하고 있는, 유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그 식물의 기본 특성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안정적 조건이라는 테두리를 첫 번째 만들어 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식물의 성장이에요. 농업을 하면서 식물들을 가지고 성장시키고 그 수확물을 얻거나 수확되고 있는 잎을 얻는 게 기본적인 농업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의 성장에 대한 기본 요소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식물은 간단하게 햇빛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영양이에요. 이 3대 요소가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성장은
완벽하게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요소 하나를 한번 쳐다봐요. 다들 뭐냐면 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생명체에 어려서 태어날 때는 90몇 프로가 물이고,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생산농가를 갔어요. 그랬더니까 뭐냐면 봄이 돼서 따뜻하게 해놔라. 그러니까 하우스를 닫아줘요. 그러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물은 안 줘요. 따뜻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이 들어가서 물하고 그 온도가 함께 맞아줘야지 뭐가 되냐면 식물이 내가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이걸 인식해서 성장을 하는데, 물이라는 것은 안 하고 하우스만 닫아서 온도만 물리려고 해요. 물이 있어야지 생육을 해요. 물은 식물한테는, 아니 생명체한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물이에요. 물은 물 자체가 구성 물질이고, 물 안에서 물질 반응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광합성이라고 해서 물을 깨면서 물에서 나오는 산소라든가 수소라든가 OH라든가 그 산소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들을 잘게 부셔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CHO의 원료가 돼요. 물이 안 들어간다면 식물이 만드는 탄수화물이다 이런 것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물은 들어가서 잘게 부셔져서 화합물의 기초 원료도 되고, 물은 이동하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이나 물질을 녹여서 들어가요. 녹인 상태에서 물질이 증발을 해요. 땅속에서 흐르는, 땅속에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면, 우리가 해발 1000m나 이런 데 올라가면 습기가 껴있는, 강원도 같은 데는 고냉지 채소하는 데는 비가 안 와도 바이오팀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요.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먹는 거예요. 공중 습도를. 땅속에서도 물이 들어가면 이것이 증발을 해요. 물 입자가. 그리고 식물은 그 입자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고인물을 먹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수생식물. 물속에 사는 식물들은 그걸 먹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개들을 고인물에서 산소나 이런 걸 뽑고 물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개들도 뻘뻘뻘 이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만 수생식물이에요. 물속에 들어온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땅속에 있는 걸 모두 받아들이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환경에서 내가 내 땅이 예를 들어서 배수가 안 되고 물이 고여 있다 이러면 뭐밖에 못 되냐면 미나린이 벼밖에 못 심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작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식물의 적지 선정에서 완벽하게 이미 거기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도 농업은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스프링클러나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2시간 이내에 표면에 물이 육안으로 싹 사라져야 돼. 우리가 농사 지면서 거기다가 뭐 자동차를 이용하건 트랙터를 이용하면서 밟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은 물이 안 빠져요. 고인물이 돼요. 그래서 농사 자체는 비가 왔을 때 완벽하게 2시간 안에 빠져주고, 그 빠진 물이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 형태로 아주 작은 입자로 이동하는 물만이 식물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은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도 마르면 안 돼요. 식물은 구성 자체가 새싹이 나올 때는 거기에 90% 이상이 다 물이에요. 물이 없이 식물을 생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뭘 저렇게 물을 많이 줘 할 정도로까지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면 식물은 분명히 생육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물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해야 돼요. 자, 햇빛이요. 햇빛은 기본적으로는 식물의 구조를 들어가면 엽록체라는 곳이 있고 그 안엔 엽록소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햇빛을 들어와서 엽록체 속에다 가둬요. 그러면 이 햇빛이 들어와서 엽록체를 막 때리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면 그 에너지에서 물 분자를 딱 깰 수 있는, 저온 상태에서 완벽하게 물을 분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해예요. 그리고 식물마다 묘하게도 이걸 사용하는 파장들이 달라요. 우리가 봄에 그 꽃을 봐요. 진달래, 그 다음에 개나리, 그 다음에 그 민들레, 양지꽃들 다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이나 노란색이거나 이래요. 무지개가 빨주, 노초, 파남, 모적. 앞에 피는 꽃은 무지개 앞색이에요. 가을에 피는 꽃은 무지개의 뒷색인 용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라색이에요. 꽃색 하나마저도 뭐를 하고 있냐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파장 중에서 내가 어떤 파장이 가장 적합하냐는 걸 인식해서 자기의 색을 그렇게 내고 그 색에 따라서 벌이나 이런 것들을 유인을 해내요. 식물은 햇빛을 극히 잘 감지를 해요. 근데 이 햇빛을 뭐로 봐야 되냐면 에너지로 봐야 돼요. 햇빛이라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에너지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 저게 대체 뭔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쐬는 햇빛도 에너지원이에요. 식물이 흡수하는 미네랄 자체 하나도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인 걸 에너지의 준이라 그래요. 이것이 팽창을 해야지만 생명력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에드블럼 같은 것들 보면 뭐냐면 거기다 열기구에다가 불을 막 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팽창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평을 맞춘 다음에 계속 에너지를 넣으면 떠요. 에너지 주는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일정 준위 이상을 가기 전까지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준위 이상으로 딱 들어오면 드디어 떠요. 움직여요. 봄이 딱 돼서 햇빛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무엇이냐면 이 햇빛이 지구와 태양의 각에 의해서 일정한 각을 유지하면 태양빛이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되냐면 에너지가 쌓여요. 그럼 그걸 감지해서 식물들이 이제 올라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햇빛의 양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이면 돼요. 많은 양의 햇빛을 비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토양의 영양이 결핍되어 있거나 물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차근차근이라도 생산하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한 햇빛이 돼요. 물론 영양 상태를 풍부하게 하고 햇빛을 2시간을 쬐라는 뜻은 아니에요. 들여놓을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래서 이 앞에다가 다자를 붙여요. 다강, 다 관수, 물을 충분히 줘라. 그 다음에 다비. 식물이 내가 뭐냐면 느끼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작은 조건들은 15일, 큰 조건들은 45일까지 감지해요. 수분 조건 같은 경우에 45일을 감지해요. 온도 조건 같은 경우에 한 15일을 감지를 해요. 봄에 싹이 트는 게 하루 온도를 보고 싹이 트는 게 아니에요. 15일간 내가 생육할 수 있는 온도 조건이 됐다고 감지를 했을 때 식물이 열어요. 근데 수분 조건 같은 경우에는 45일까지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때 햇빛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딱 자기가 감지를 하는데 이게 풍부해요. 그러면 열어요. 키를.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성장을 해도 된다고 인식을 하게끔. 그래서 물을 1년 내내 풍부하게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 조건은 45일 정도예요. 내가 45일 안에 한 번이라도 물이 애들한테 갈증을 일으키고 생리장애를 일으켰다. 그러면 수확량이 딱 정해지고 그 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올라가요. 다시 45일 동안 물을 계속 관리해야지만 식물이 그때는 야, 여기는 내가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어 인식을 하고 차고 올라가요. 그래서 건조 피해라든가 이런 건 농업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옛날에 건조가 심해지고 그러면 나라가 들썩여져요. 가뭄 같은 부분에. 수해가 났을 때는 그런 피해가 그나마 적어요. 건조해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식물의 수확량을 감소시키는데 잎이 한번 딱 쳐져요. 물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수확할 수 있는 양의 30%가 딱 줄어요. 그거 하나로. 여름에 내가 콩을 심어놓고 자 조금씩 건조하면 물뿌리 잘 내리겠지 그렇게 들었어. 그리고 여름 되면 그 더울 때 저기 애가 삐길삐길하고 잎이 쓰러져요. 까짓거 그래도 지가 말 안 하는데 수확량 딱 그 하루로 수확량 30% 감소. 엄청난 마이너스를 갖고 와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내가 물을 댈 수 없다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돼요. 산하고 저기 그 밭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물을 댈 수 있으면 밭, 물을 댈 수 없으면 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작물한테다 물을 안 주는 건 뭐냐면 농사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부한 물을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이 영양이 풍부해야지만 자라요. 우리가 발효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물어봐요.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돼요, 일주일에 몇 번을 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작물을 키우는 건 아이를 돌보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작물을 갖다가 꽂는 건 출산을 한 과정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건 출산을 한 거라고요. 애를 낳아놓고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는 젖을 일주일에 몇 번 줘야 돼요? 그걸 저기 엄마가 대답을 해줘요. 칭얼거리면 젖 줘야 돼요. 언제든지 봐서 식물을 면밀하게 봐서 애가 배고플 것 같으면 무조건 젖 줘야지. 일주일에 날짜 정해놓고 줘요? 농업을 들어오면 거의 사람이 완벽하게 농업에 딱 묶여야 돼요. 제가 그 꽃 키우고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좋죠. 근데 밤 되면요, 하루에 들어갈 물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줘야 돼요. 그 양을 안 갖고 가는 건 뭐냐면 애가 배고파서 우는데 좀 참아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양은 충분한 걸 줘야 돼요. 그런데 편식도 안 돼요, 비료로 나오곤 합성도 안 돼요, 석유 계열도 안 돼요. 이거를 주는 순간 뭐가 되냐면 내 아이한테 져주지 않고 내 아이한테 석유를 먹이는 거예요. 공생농법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은 절대 식물한테 주지 말아라. 와서 선생님 이
이 비료를 줘도 돼요? 이거는 식물한테 줘도 돼요? 그걸 왜 물어봐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면 주라고요. 먹고 내가 배탈이 안 났으면 식물한테 줘도 되고, 딱 가서 보면 썩었어요. 퇴비 같은 거 막 썩은 거. 그걸 작물에다가 집어넣고 깔고 농사를 져요. 자기도 못 먹는 걸. 생산된 농산물 질 완전히 엉망이에요. 영양이라는 요소에서는 또 나눠져요. 뭐냐면 미네랄.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발효액. 아마 우리 그 핵심적인 요소에 속할 거예요. 식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미네랄이 필요하다. 미네랄 잘 안 주죠. 애를 키우면서도 미네랄을 잘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애가 건강이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다 상실해 버려요. 나이 든 사람이 미네랄을 안 줘요. 그러면 건강이 다 상실돼요. 사람도, 그 다음에 식물도, 바다도, 지구도 일정한 미네랄 체계를 딱 갖고 있고 구성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 구성 비율이 유지가 될 때만이 생명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정제염이나 제제염을 먹으면 성분 비율이 깨져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무조건 병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성 비율과 가장 근접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공생농법에서 첫 번째로 쓰는 소재가 뭐냐면 활성소금. 소금을 천일염 상태의 소금을 보면 정제염하고 제제염은 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소금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안 쓰고 천일염부터가 소금이에요. 암염도 소금 아니에요. 지금 시중에서 암염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소금이 아니니까 그건 소금으로서 제외해 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소금이 천일염인데, 천일염은 바다에서 지구상에서 암의 바위나 이런 데서 전부 들어온 미네랄이 바다에 녹아 있고, 그 녹아 있는 미네랄을 햇빛과 그 다음에 산소와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면서 소금이 결성되고, 이 결성된 소금이 산화가 되어 있어요. 산소와 만남. 그래서 pH를 재면 산성이에요. 원래 바다는 알칼리예요. 조성 비율도 확 바뀌어 버렸어요. NaCl이 자연 상태에서는 40%대인데 여기는 78%. 정제염, 제제염은 99.999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천일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반대로 바다에서 소금이 만들어졌던 반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반대 과정이라는 게 너무도 편안하게 뭐냐면 솥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내가 뗄 수 있는 한 열을 계속 공급해요. 솥이 빨개지도록. 그렇게 13시간을 주구장창 구우면 소금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수분이 날아가고 유독가스, 염소가스 같은 것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을 굽게 되면 그때 소금이 드디어 뭐냐면 내부에서 활성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소금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빨주노 쪽 파란보에 모든 색이 다 나오는 소금이 나와요. 거기서 3시간을 더 내가 뗄 수 있는 불을 다 뗐을 때 그렇게 나온 활성 소금은 뭐냐면 성질이 환원성을 가지고 알칼리를 가지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된 거예요. 이 소금과 숯, 재, 활성화된 소금은
무기형 미네랄이고요. 숯과 재는 유기형 미네랄이에요. 숯이라든가 재는 뭐냐면 아주 건강한 나무를 일정 공간에다가 놓고 강력하게 열을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수분과 방어물질은 날아가서 목초액이 되고 그 상태에서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걸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조직이 나와요. 그게 숯과 재예요. 숯과 재는 58종 이상의 미네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유기형 미네랄을 갖고 있지 못하면 생명이 죽어요. 사람은 65종의 미네랄을 갖고 있어야지 생리 활동을 하고, 식물은 최소 58종 이상의 미네랄을 못 갖고 있으면 그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존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숯과 재와 이 활성소금,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 미네랄 체계를 땅에다가 갖춰줘야지만 뭐냐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겨우 영양적인 요소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화전 같은 걸 통해 갖고 나무를 그냥 태워요. 산에 가서. 그러면 7년간 농약 비료 하나도 없이 씨만 갖고 올라가면 위에서 작물을 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게 미네랄에 의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발효액물인데 이거는 질소 성분과 그 다음에 탄소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 충분히 있으니까 주로 질소, 아미노산, 단백질로 연결되는 지방, 이렇게 연결되는 영양분들인데, 이 영양분이 우리가 화학 비료를 쓰게 되면 뭐가 되냐면 질소는 분명히 풍부해요. 그런데 이 화학 비료를 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땅에다가 화학 비료를 딱 뿌려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식물이에요. 식물이 일부를 딱 먹어요. 그와 동시에 미생물이 걔들을 먹어요. 그러면서 식물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불과 일주일 정도 화학 비료를 줬을 때밖에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일주일 사이 미생물은 그 화학 비료를 먹고 뭐를 하는 거냐면 단백질인 몸을 만들어내겠죠. 어마어마하게 단백질을 이용해서 미생물이 꽉 땅속에 증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간 화학 비료가 산소와 만나면서 불용화가 딱 돼요. 그러면 어느 딱 점에서 완벽하게 영양이 없는 상태로 딱 돼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전부 다 굶어 죽어요. 완벽하게 아사를 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 땅 속에는 미생물의 식체로 꽉 차요. 표현을 하면 그냥 흙에다가 밀가루를 올려놓고 섞은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확대를 하면. 그렇게 딱 죽고 나면 토양을 가지고 딱 검증을 해보면 그냥 토양 사이가 미생물 시체로 꽉 쩔어 있어요. 여기는 물도 산소도 하나도 통과를 못하는 완전히 죽음의 땅이에요. 화학 비료를 딱 주는 순간 뭐냐면 일주일 식물은 성장을 시키지만 그 이후에는 죽음의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땅 속에서 식물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뿌리가 썩어야죠. 온갖 병에 노출돼야죠. 그러고 나니까 뭐를 하는 거냐면 안 크니까 또 비료를 주는 거예요. 불활성화 끝나고 나면 주고 그걸 1년에 기비라고 해서 땅속 비료를 주고 추비라고 해서 식물이 자라는 대로 주면서 땅을 계속 죽이니까 땅은 산성화가 되고 혐기화가 되고 식물은 더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짓을 무한 반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식물한테 정말 필요한 영양제를 만들어 줄 거냐는 고민은 해야 되고, 적어도 식물한테 영양제를 만들어 줄 거면 몇 가지를 만들어 줘야 되냐면 화학 비료처럼 서너 가지가 아닌 2,500가지 이상의 물질을 공급해 줘요. 그게 발효액을 만드는
과정이었고요.